Everybody sing that shit.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질적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양적 연구는요, 대량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 자료들이 가지는 상관관계, 즉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연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배우는 질적 연구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질적 연구. 자, 먼저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대량의 자료가 아니고 소수의 자료지만 질이 굉장히 뛰어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겠다 라는 방법이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질적 연구의 전제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똑같이 양적 연구처럼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질적 연구자들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사회문화현상은 인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식을 사회문화현상에 적용할 수가 없다, 적용이 불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연구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방법이 두 가지다 라고 해서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방법이 두 가지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질적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목적, 양적 연구가 법칙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치면 질적 연구는 이 개별 행위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완전 차이점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령층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상관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양적 연구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질적 연구는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을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동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질적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적 이해라는 것에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이 질적 연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장점. 이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현상 이면, 즉 그 현상에 숨겨진 다른 면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 현상 이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일 겁니다.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적어줄게요. 현상 이면의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질적 연구자들은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 배경, 맥락, 원인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려하기 때문에 현상을 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반대로 단점도 있겠죠. 단점. 일단 질적 연구는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깊이 있게 면접하거나 같이 생활하면서 참여, 관찰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칙 발견이라든지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통영 지역의 학생들 10명 정도를 면담했다라고 해서 이 면담한 자료를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다, 그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자 비판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이 말했던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연구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연구자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학생은 되게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나는 이 학생이 되게 힘든가? 이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가? 라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개입되는 것이 바로 연구자의 주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서 자료를 잘못 해석하게 된다면 연구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질적 연구가 객관적 연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연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 연구 결과의 어떤 객관성을 위해서. 그렇지만 연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주관이 개입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해 주시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연구를 지향한다 라고만 좀 적어줄까요? 지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적 연구의 특징들을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이 질적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 과정을 안다면 질적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겠죠. 끊으시고 네 번째, 연구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를 선정할지 그것을 결정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문제인식 및 주제 선정하는 단계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행연구 검토가 중요하겠죠? 선행연구 검토할 때에는 그렇죠, 문헌연구법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공통점도 잘 알아두시고, 주제를 선정하고 나면 두 번째, 우리 양적 연구에서는 두 번째 뭐 했죠? 가설 설정했을 겁니다. 그치만 질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아요. 바로 연구 설계 단계로 들어갑니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도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런 과정들을 하지 않고 바로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세부 계획 수립. 어떤 연구 대상을 할지, 어떤 방식을 쓸지, 언제 할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 거죠. 선생님, 왜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 설정도 안 하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안 하나요? 라고 한다면, 질적 연구는요, 수치화하고 계량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느낀 점 그대로만 서술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질적 연구는 공식적인 자료, 즉 통계적인 자료보다는 비공식적인 자료를 주로 수집합니다. 비공식적 자료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일기라든지 낙서라든지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편지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주로 수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일기를 잘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기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굉장히 잘 담겨 있겠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낙서에도 나의 진솔한 마음을 담을 수 있겠죠. 익명성이 있으니까. 편지에도 그런 것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정리한다면 이런 비공식적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내면을 알게 되면
그 현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질적 연구가 공식적 자료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둘 다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얘를 좀 더 중요시하겠죠. 심층적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적 연구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이었다. 상관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분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질적 연구는 자료를 해석한다라고 표현해요. 이 해석은 누가 하겠어? 그렇지, 연구자가 주관을 개입해서 해석하겠죠. 이때 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직관적 통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관적 통찰이 무슨 말이냐면, 직관, 그러니까 뭐 다른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꿰뚫어보고 그 현상에 대해서 담겨있는 이면을 파악하겠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아, 오빠는 그 옷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직관적 통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맞아, 나 이 옷 좋아해 라면서 계속 입었겠죠. 그치만 직관적 통찰을 발휘한다면 여자친구가 쌤한테 한 말의 의도를 파악해야죠. 그 현상에 담겨있는 이면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남친구한테 오빠 그 옷 좋아하나 보다 라고 하면 그 옷 좀 그만 입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가 담겨있을 거거든요. 그런 눈치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관적 통찰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좋아요. 일단 두 번째, 이 질적 연구에서는 감정이입적 이해라는 방식을 주로 씁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 주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과 면담하면서 내가 직접 탈북자 주민이 된 것과 같은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일한 감정을 느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을 감정이입적 이해, understand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적자면, 질적 연구에서는요, 현상을 기술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술한다. 여러분, 기술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연구자가 느낀 바를 기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느낀 감정과 생각 같은 것들을 기술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질적 연구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양적 연구는요, 설명한다, 증명한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겠죠. 차이점들 잘 정리해 두시고, 자료를 해석하고 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결론을 도출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결론은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 라는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해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양적 연구는 가설 설정에서 가설 검증까지의 과정, 이 과정을 연역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을 통해서 곧바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귀납적 과정이다 라고 불러요. 귀납적 과정이다. 결론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적 연구의 특징들까지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이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둘 다 경험적 자료를 수집해서 과학적 탐구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 다 자료 수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죠?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둘 다 주제 선정 단계에서 문헌 연구법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공통점이었어요. 그리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각각의 장단점들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선생님 그러면 양적 연구가 좋은 거예요? 질적 연구가 좋은 거예요? 라고 한다면 둘 다 좋은 거예요. 사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각각의 장단점들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둘을 함께 쓰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연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everybody's high